예, 운동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그래서 물론 이제 운동역학도 우리가 잘 하셔야죠. 잘 해야 되지만 똑같이 10점, 뭐 사회 10점, 심리 10점, 생리학 10점, 역학 10점이니까 이 네 과목만 해도 40점이죠. 그래서 역학도 뭐 매년마다 이제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합격자 기준에서 한 1점 또는 2점만 커트라인에서 그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점수보다 1, 2점 정도 역학에서 우리가 더 맞으면 좋죠. 더 맞으면 좋고, 근데 매년마다 이제 난이도가 다르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하여튼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1점이라도 더 맞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맞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커트라인 점수 나오는 분들이 역학을 보통 한 2개, 3개 정도 많이 틀렸다. 이러면 나는 1개, 2개 틀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다. 222쪽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22쪽 보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역학, 동역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요 파트가 제일 앞부분에 보통 이론서들 보면은 맨 앞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운동역학의 연구 영역 해서 이제 정역학과 동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학과 운동역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1. 운동역학의 이제 연구 영역. 운동역학은 인체나 스포츠 연구 등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의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힘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서로 평형을 이루거나 비평형에 의한 운동 상태의 변화를 유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형에 나와 있는 거, 역학은 뭐 정역학과 동역학으로 구분되고, 뭐 정역학은 뭐 운동역학, 또 동역학은 운동학과 운동역학,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역학과 동역학을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하는 방법은 책마다, 학자마다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운동역학이라는, 선생님들이 생체역학이라는 용어, 사실 운동역학 책 중에 생체역학이라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생체역학. 그럼 이제 생체역학은 생물학 플러스 역학이거든요. 생물학 플러스 역학이 이제 생체역학이죠. 그래서 생체역학의 이 이제 생물학 플러스 역학인데, 그 생물학이 이제 생물학 플러스 역학, 그 역학의 정역학과 동역학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운동역학은 거기 이제 그 모형에 보시면 영어로 역학이 있고 운동역학이 있죠. 우리 역학은 메카닉스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그 다음에 운동역학은 키네틱스 이렇게 돼 있죠. 영어가 다르죠.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그 생체 역학 분야를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뭐 생체역학은 생물학 플러스 역학이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영역은 뭐 사실은 뭐 인체 측정학, 뭐 기능적 해부학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역학적 영역에 정역학과 동역학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운동역학은 이 스포츠 그 바이오 메카닉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생체 역학 분야를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의미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정역학과 동역학이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뭐가 다른지, 그거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은색 박스 먼저 볼게요. 223쪽에 있는 검은색 박스. 여기 뭐 다 요 내용이면 충분하니까요. 223쪽 검은색 박스를 보시면 또 심리사회 하다가 역학으로 넘어오면 선생님들도 낯설고 저도 낯설고 뭐 그렇죠. 금방 적응되죠 또. 그래서 223쪽 검은색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운동역학은 연구하는 그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역학과 동역학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연구하는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정역학과 동역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이제 정적인 상태. 정역학은 연구 대상이 정적인 상태.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움직임에 따라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역학과 동역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물체가 이제 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100N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또는 이쪽에서 이제 힘을 줄 때 똑같이 그려야죠. 이렇게 힘을 줄 때 여기서 이제 100N의 힘을 주게 되고 이쪽에서 또 100N의 힘을 준다. 그러면 얘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200N의 힘을 준다. 이러면은 이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힘의 합이 0일 때, 그러니까 이건 100N하고 100N 두 개 더하면은 이건 이제 보통은 이쪽을 이제 플러스 방향,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위는 플러스, 밑은 마이너스거든요. 두 개 더하게 되면은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의 합이 0일 때의 그 연구가 정력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동력학은 뭐냐? 힘의 합이 0이 아닐 때. 요런 경우. 100하고 이제 200 같은 경우. 요런 경우는 힘의 합이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00이죠.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항상 가속도가 발생하죠. 가속도. 요 용어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올 때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또 중복 이게 그 끝까지 가보면은 결국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라는 게 지금 나왔죠. 가속도. 역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 F는 m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F는 힘이죠. 힘을 이제 F라고 하는데 힘 F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이라는 인물이 있죠. 뉴턴 단위가 뉴턴이고요. M은 뭐냐? 힘을 주게 되면은 이건 질량입니다. 킬로그램. 이거는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는 뭐냐? 이게 그 제가 첫 시간이니까 어차피 여기 앞에 부분은 이제 이게 앞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가 뭐 속도 가속도도 나오지만 뒤에 가면 또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첫 시간이니까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리라는 게 있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 이제 조금 들어가서 벡터하고 스칼라로 구분하게 되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뭐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따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와 속력을 잘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벡터나 스칼라나 이렇게 하면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미터죠, 그죠? 미터. 미터고 속도는 뭐냐? 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은 미터 나누기 세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크, 세컨드죠, 그죠? 초죠. 그래서 세컨드, 뭐 길게 쓰기 어려우니까 그냥 세크라고도 하고 줄여서 세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터 나누기 세크다. 시간은 초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런 거 뭐 같은 거죠, 그죠? 이 표현이나 같은 거죠, 그죠? 여기다가 S 곱하면 미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럼 뭐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그럼 속도는 뭐냐? 속도는 이 시간을 이쪽으로 나눠주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속도는 우리가 중요한 뭐 공식이라면 공식인데 기본적인 거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럼 가속도는 뭐냐? 속도분의 시간입니다. 이걸 조금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이제 이렇게 제가 썼지만 가속도는 속도 나누기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분의 속도다. 시간이 이제 초죠. 속도는 아까 우리 여기 봤지만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그럼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에다가 나누기 S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다. 속도 구하는 공식,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공식들이 이제 다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동력학은 힘의 합이 0이 아닌 경우 항상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속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가속도가 어떻게 생기냐?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기죠. 힘을 주면 이 힘을 주게 되면은 물체의 질량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이고 질량은 킬로그램. 힘은 이 F
힘은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킬로그램 중, 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거든요. 그럼 하나씩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힘을 주게 되면은 어떤 물체에 힘을 주게 되면은 가속도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가속도란 뭐냐? 가속도는 이거잖아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조금 우리가 조금 앞에다 뭘 붙인다면 소요 시간. 근데 그냥 시간이라고 하셔도 돼요. 경과 시간, 소요 시간분의 속도. 속도라는 것은 이제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란 건 뭐냐? 결국은 나중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죠, 그죠? 또 빼기 처음 속도다. 다시 말해서 힘을 주게 되면은 힘을 준다고 해서 어떤 물체가 질량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가속도라는 게 그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시간이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시간분의 속도라는 게 뭐 소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랑 같은 말입니다. 소요 시간분의 같은 말이다. 그래서 힘을 주면은 속도가 변한다.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하죠.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가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은 힘의 합이 0이 아니다. 그럼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속도가 변하고 가속도가 생긴다. 그런 상황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동력학이다. 그럼 정력학과 동력학, 이걸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력학과 동력학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이런 글자는 중요하지 않고, 정력학과 동력학이 이렇게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운동학과 운동역학,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연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분류한다는 거. 뭐 내용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있다. 자, 운동학은 지금 검은색 박스 보는 겁니다. 운동학은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인체 운동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뭐 변이, 속도, 가속도 등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인 반면에 운동역학은 다양한 힘 등과 같이 그 움직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역학은 스포츠 또는 운동 중 인체에 작용하는 힘, 계속 힘 얘기만 하고 있죠. 그 힘에 의해서 움직임 자체의 운동 현상을 다루는 분야를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 내용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 다시 222쪽으로 가서 한번 뭐 길게 나와 있는 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요 페이지에서 요건 이제 뭐 뒤에 가면 나올 거고, 내용들은. 정력학과 이제 동력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운동학과 운동역학 구분하시면 된다. 검은색 박스로 충분하다 이런 거죠.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첫 시간이니까 222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 정력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력학은 작용하는 힘. 이게 그 힘은 벡터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벡터량이 있고 스칼량이 있습니다. 근데 벡터라는 것은 이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스칼라량은 크기는 있고 방향이 없는 그런 물리량을 이제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힘은 벡터량입니다. 이거 이따 가서 뒤에 가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한꺼번에. 하여튼 힘은 이제 그 정력학은 작용하는 힘들 사이의 평형 상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아까 우리 검은색 박스에서 힘의 합이 0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가속도가 힘의 합이 0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안 생기겠죠. 그죠? 힘을 줘야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가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정력학은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 0이 되는. 힘이 없다. 힘이 있어야 F는 ma인데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0이면 가속도가 안 생기죠. 그죠? 가속도가 안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힘들의 합이 0이 되는 그 평형 상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역학의 한 분야를 정력학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정력학이 뭐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평형 상태란 뭐냐? 인체가 휴식 상태로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있어야 가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한 속도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때에 를 이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그 역학의 분야를 정력학이라고 한다.
정지 상태 역시 일종의 운동 상태다. 예, 정지 상태 역시 일종의 십자 버티기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십자 버티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진 않죠. 예, 근데 운동 상태죠. 그죠? 체조 십자 버티기 같은 거. 예, 그래서 정력학에서는 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규명해서 운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럼 지금 뭐 이렇게 검은색 박스도 받고 우리가 이런 내용도 읽어봤지만 정지에 있거나 결국 그래서 가속도가 없는 그런 운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게 역학의 분야가 정력학이다. 그런 얘기죠. 가속도가 없다. 가속도가 여기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로 거기 보시면 그 체조에서 링에서의 십자 버티기 이런 거, 100m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 물구나무 서기 같은 것도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평형 상태, 또는 뭐 정지 상태, 그때 그 연구를 정력학이라고 한다. 자, 그럼 됐고, 동력학은 뭐냐? 동력학은 또 다르죠. 이 동력학, 여기 보시면, 동력학은 이제 가속도가 0이 아닌 거. 0이 아닌 거. 정력학은 0이고, 가속도가. 자, 동력학에서는, 작용하는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이 가속도라는 게 결국 속도 나누기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속도 나누기 시간이고, 이 속도라는 것은 나중 속도를 VF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처음 속도를 VO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은 이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주게 되면은 뭐 어떤 물체에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얘가 속도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도 내가 힘을 주면은 이게 더 빨라지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힘들 사이에 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연구한다. 아까 뭐 예를 든 것처럼 이런 물체가 있다. 근데 이게 뭐 한 10N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20N. 여기서 30N의 힘을 줬다. 얘는 움직이겠죠. 그죠? 힘들의 평형이 깨지니까. 그래서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운동이 생기는 거죠. 물체가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뭐 이런 경우라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더 큰 힘을 주면은, 더 빨리 움직이겠죠. 속도의 변화가 더 커지고, 그럼 가속도가 더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는 거다. F는 ma입니다. 그 뉴턴이 만든 공식입니다. 이게. 자, 동력학. 그럼 마저 읽어봤고. 동력학은 그래서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동력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력학은 그 모형에 근거하면은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구분되죠. 근데 정력학도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모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력학, 동력학 이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에 근거하면은 이제 동력학은 이제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내용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운동학이 뭔지 양가를 번에 운동역학이 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을 든다. 자, 그 모형을 보시면 223쪽에 동력학이 이제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이제 구분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동력학은 거기 보시면 분석 대상 가속도가 0이 아닌, 정력학은 가속도가 0인 상태. 그죠? 그리고 동력학은 가속도가 0이 아닌 상태.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있는 상태의 그 물체에 대한, 뭐 사람이 됐든 물체에 대한 어떤 그 학문을 동력학이라고 한다. 뭐 그런 거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223쪽에. 운동학은 거기 이제 보시면, 모형에서 보시면 223쪽에 분석 대상 해놓고 운동학은 힘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힘과는 관련이 없고 동작의 어떤 기하학적인 면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그 위치 변화, 그 물체가 얼마만큼 위치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속도가 얼마인지, 뭐 변이가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이 기하학적인 측면. 기하학은 이 수학의 한 분야죠. 그 물체의 어떤 그 부피, 위치 같은 것을 연구하는 그 수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그 물체가 뭐 몇 센치 이동했다, 아니면 몇 미터 높이까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운동학이다. 힘과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운동역학, 그 모형에서 운동역학을 보시면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둔다. 운동학은 힘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운동역학은 힘이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힘에는 뭐 근력, 지면 발력, 토크, 마찰력, 충격력, 관성 모멘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운동학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검은색 박스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가로 1번에 이제 운동학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글자 몇 개 이렇게 확인하실 게 있는데 운동학은 양가로 1번에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은 고려하지 않고 물체의 위치가 얼마큼 이동했냐, 뭐 속도는 얼마냐, 높이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운동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동 현상학 꼭 밑줄 그시면 됩니다. 운동 현상학이라고 한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운동 역학은 운동 원인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건 운동 현상학. 거기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뭐 10cm 이동했다. 아니면 뭐 높이가 뭐 10cm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힘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운동학적 분석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그 물체의 움직임, 뭐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그 현상들의 어떤 변인을 정량적으로, 양적 변화를 다루는 게 운동학이다. 정량적으로, 다시 말해서 수치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화, 10cm, 뭐 10m 이런 식으로 수치화한다. 정량적으로 이제 기사하는 방법이 운동학이다. 운동학적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 높이 이동했냐, 멀리 이동했냐, 이렇게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역학 양가로 2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라는 얘기죠. 힘에 대해서 운동하는 분야로, 아까는 운동학을 운동 현상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운동 원인학, 원인이 뭐냐, 원인이 되는 힘이 뭐냐, 그래서 운동 원인학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는 그 정량적으로 기술한다 그랬죠. 운동학은 이건 이제 정성적으로. 뭐 이런 표현은 정성적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뒤에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여긴 지금 정성적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정성적 이렇게. 그래서 운동학은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거고요. 이 운동역학은 정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성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정량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측정하는 거죠. 아니면 시간 같은 거 시계로 측정하는 거죠. 그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 데이터를,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정성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관찰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치하는 것을 정량, 그 다음에 그 반대를 정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운동학은 정량적이고 운동역학은 정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점프를 했다. 높이뛰기 선수가 점프를 했다. 저 상황에서 점프할 때 중요한 것은 뭐 이제 뭐 지면 발력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은 운동역학이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점프를 했는데 뭐 10cm 또는 20cm 뭐 이렇게 숫자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 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운동학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다. 검은색 박스로 그렇게 해서 정력학, 동력학, 운동학, 운동역학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여기 하나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여서 안 나오죠. 기본적인 거에서. 근데 하여튼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면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4쪽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224쪽으로 넘어가면은 운동역학의 기초 개념. 224쪽부터 거기 이제 228쪽까지 그 229쪽 그림까지 이런 내용에서 이제 뭐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한 개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운동 기술 용어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따져가지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224쪽 보시면 이 운동역학의 기초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1. 그 운동역학의 역학적 표현 해놓고 인체의 각 부분의 위치는 3차원의 그 좌표로 표시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인체의 운동은 세 개의 서로 직교하는 운동축과 그 다음에 이 축의 직각인 운동면, 그 세 개의 축과 세 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과 세 개의 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자, 양가로 1번 인체의 기준 자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부학적 자세.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라는 용어는 기억하시고요. 근데 역학은 그렇게 많이 외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식을 외운다 그러는데 공식을 외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근데 뭐 외워서 하셔도 되고 처음에 잘 안 외워지면은 근데 자연스럽게 뭐 F는 MA죠. 이 정도 돼서 시험 보시면 문제가 전혀 없다. 근데 시험 상황에서 공식이 뭐였더라 막 생각하고 공식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 정도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하고 계속 보시면 된다. 그 기억에서 이제 해부학적 자세, 이 용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해부학적 자세는 뭐냐? 지금 그 225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입니다. 예, 이 그림들. 이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옆에서 표현하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가 뭔지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두고, 시선은 정면에 둬야 되고, 양팔을 동체의 측면에 늘어뜨려야 되고, 그래서 225쪽 그림 보시면, 예, 그렇게 진짜 돼 있죠. 시선 정면에 있고, 양팔을 동체의 그 측면에 늘어뜨려 있죠. 그리고 양손은 손바닥이, 양손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손바닥이 이 전면을 향하도록, 그리고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있고, 양발을 붙이고 있는 건 아니고,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있고, 그리고 서 있죠. 그 직립 자세. 예, 요게 해부학적 자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니은. 인체는 이제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와 목, 예, 몸통, 상완, 전완, 손, 대퇴, 다리, 예, 뭐 다리. 감사합니다. 정역학, 동역학, 예, 그다음에 운동학, 운동역학. 하나 좀 약하지만 나올 수 있는 거고. 해부학적 자세 약하지만 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뭐 제가 보는 이런 내용은 니은에 있는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무릎이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 그죠? 무릎이라고 하고 이거 손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머리하고 목이 있다는 얘기죠. 머리하고 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죠. 그죠? 몸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안이 있고 상안이 있는데 이쪽에도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완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이쪽에도 뭐 팔 두 개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양쪽에 다리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다리를 하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하고 목이 하나 있고 이렇게 괜히 그랬네. 예, 이렇게 하여튼 요렇게. 그래서 뭐 니은 같은 것은 예,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굳이.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해부학적 자세는 인체의 각 부위별 그 위치 및 인체 운동의 그 동작에 대한 기술시에 예, 기준 자세로 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우리 몸의 어떤 부위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동작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기준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다. 그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자세라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기술하고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부학적 자세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굴곡이죠. 예,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굴곡. 해부학적 자세는 기본적으로 신전이죠. 신전되어 있는 상태고 덮이면은 과신전인데 이게 덮이면은 과신전이 되는 거죠. 그죠? 해부학적 자세는 기본적으로 신전 자세다. 예, 굴곡, 신전, 덮이면 해부학적 자세보다 덮이면 과신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인체 부위의 방향 또는 뭐 위치에 관련된 용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그 이런 것들, 전후, 상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설명할 때 다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구나무 서놓고 아니면 뭐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저는 보시면 여기서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는 기점, 착점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냥 전이라고도 하고 뭐 앞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인체의 앞면보다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체의 앞면에 보다 가까운 쪽을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후는 이제 뒤라고도 합니다. 또는 뒤. 그래서 이거는 인체의 뒷면에 보다 가까운 쪽.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배는 인체의 전에 있고 엉덩이는 인체의 뒤에 있다. 안 그러면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운동 기술 용어들은 이 방향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전, 후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배는 뭐 인체의 전에 있고 또는 앞에 있고 뭐 엉덩이는 인체의 뒤 또는 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상은 이라고도 하고 뭐 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외울 건 아니니까 상. 하는 아래라고도 합니다. 학자마다 뭐 책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이라는 것은 머리에 보다 가까우면 상이라고 하고 발바닥에 가까우면 하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224쪽 동그라미 2번 표 보는 겁니다. 발바닥에 가까우면 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눈은 코보다 상에 위치한다. 눈은 코보다 상에 위치한다. 배는 가슴보다 하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상하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방향 용어, 위치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면은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인체의 각 부분의 위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내측, 외측이 나와 있죠. 뭐 내측, 뭐 안쪽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점, 착점입니다. 나머지는 뭐 시험에 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내측은 안쪽, 그 다음에 외측은 가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측은 뭐냐? 인체를 좌우로 이등분하는 정준선. 인체가 뭐 아까 뭐 사람 뭐 이렇게 있다면 정중선이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 정중선. 정중선에 보다 가까운 쪽을 내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코는 귀보다 내측에 있는 거죠. 그죠? 코가 귀보다 이 정중선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코는 귀에 비해서 내측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때 그 위치를 표현할 때 내측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외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체를 좌우로 이동분하는 정중선, 정중선의 중간에 있는 선에 보다 먼 쪽, 반대로 귀는 코보다 외측에 있는 거죠. 그죠? 뭐 어깨는 목에 비해서 외측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이,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이는 뭐 몸쪽이라고도 하고요. 원이는 먼 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먼 쪽. 먼 쪽. 그래서 근이는 뭐냐? 그 내용 설명 보면은 몸통에 보다 가까운 쪽. 몸통. 이게 몸통이죠. 그죠? 몸통에 가까운 쪽. 아까 우리가 이거 우리가 구분해 봤잖아요. 머리하고 목이 있고 몸통이 있고 상완, 하완, 전완, 그 다음에 손이 있고, 그죠? 이쪽에 다 있고. 대퇴, 하퇴, 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몸통이고. 그래서 몸통에 가까운 쪽을 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몸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무릎은 발목에 비해서 근위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이, 몸통에서보다 먼 쪽. 그래서 이게 다 해박색 자세 기준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손은 어깨보다, 어깨에 비해서 원위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점, 착점. 여기 보시면, 기점은 이렇게 돼 있죠. 근육의 양 끝은, 뼈에 부착되어 있는데, 근수 즉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쪽의 끝부분을 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기점을 뭐 기시점이라고도 하고, 기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기점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근육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착점은 근육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 착점을 부착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점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근육의 양 끝은 뼈에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팔, 상한 이두근 우리가 보면은 뭐 이두근이 이렇게 있죠. 이두근이 있고, 기점, 착점은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점을 어디로 보는지는 근육에 따라서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근육의 그 기점, 착점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두근이라고 한다면 이 근육이 이제 뼈에 연결돼 있을 때 이렇게 건에 의해서 뼈에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요 점, 요건 이제 건이고, 요건 이제 이두근입니다. 이두근이고. 뭐 이런 그림은 이제 뒤에 가서 지뢰 같은 데 가면은 또 지뢰편에 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기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그 기점이라고 하는 거고, 요건 착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점. 근육이 끝나는 점. 요걸 착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수축 이렇게 할 때 끌려오는 쪽의 끝부분을 착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움직이지 않는 쪽. 요거를 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육의 시작점, 끝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 뭐 다르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착점 보시면 예, 근수축 시 움직이는 쪽, 끌려오는 쪽의 끝부분. 예, 다시 말해서 그 기점은 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뼈에 부착된 부위고, 착점은 근수축 시 움직이는 뼈에 부착된 부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근수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착점이 되는 거죠. 기점과 착점, 이 용어, 우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자연스럽게 뒤에 공부하다 보면 또 용어들이 나오니까. 자, 표층과 심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표층은, 뭐, 거기 보면은 표면에 가까운 쪽. 표면. 그 다음에 이제 심층은, 표면으로부터 먼 쪽. 근육이 피부보다, 골격근이 피부보다 심층에 있죠. 그죠? 심층에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생리학에서도 심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심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숙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층이 있고 표층이 있는 거죠. 기점, 착점, 요거 정도가 의미가 있겠구나. 좀 약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박스 보시면, 검은색 박스. 인체는 골격근에 의해서 그 지지되고, 유지되죠. 그래서 골격계는 뼈, 관절, 연골로 구성된다. 자, 이것들은 주로 인대에 의해서 관절로, 여기 보면 뭐 뼈, 관절, 연골, 인대 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인대에 의해서 관절로 연결되어 체형을 유지하는. 우리 뼈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죠. 근육에 의해서 뼈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과 관절 사이를 분절이라고 한다. 관절과 관절 사이를 분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관절, 연골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생리학에서 조금 나와 있었고, 나올 때마다 시험의 답이 뭐 연골이 될 수도 있죠. 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기점과 착점은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그냥 적어 주세요. 기점은 근육이 시작하는 점이고, 착점은 근육이 끝나는 점이다. 적어 두시고요. 근육이 뼈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건을 통해서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인대. 이것도 적어주세요. 인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 을 인대라고 하죠. 그죠? 대표적인 십자형 인대 같은 거, 우리가. 그리고 여기다가 인대가 늘어나는 거. 인대가 늘어나는 거 우리가 삐었다고 그러죠. 예, 삐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쓰면 틀리고, 염자라고 하는 거죠. 염자. 인대가 늘어나면, 예, 삐었다고 하는데, 그걸 염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이란 건 뭐냐? 건, 텐던, 힘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아까 제가 이두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이두근이라면은, 상한 이두근이라면 이 건에 의해서 뼈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요걸 건이라고 하는 거죠. 힘줄 또는 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이거 언젠가 한번 힘줄 또는 건 요구할 수 있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결합 조직. 됐고, 분절은 아까 관절과 관절 사이를 분절이라고 한다. 그 검색 박스에 있었고, 자, 관절. 관절은 뭐 주관절, 결관절 이런 걸 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뼈가 서로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 결합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결합되어 있는 부위를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글자로 쓰면 더 어렵죠. 어쨌든 이렇고, 그다음에 연골. 우리가 무릎 보면은 이제 대퇴가 있고 하퇴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어렵지만은 요런 것들이 인대죠. 그죠? 이건 십자형 인대고 이런 것들이 인대. 연골은 요게 연골이죠. 그죠? 우리가 연골이 따르면 연골이 아주 얇잖아요. 그죠? 약도 많이 팔고 그죠? 연골이고 이런 게 이제 인대죠. 그죠? 여기 십자형 인대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림이 형편없으니까 이런 거는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자, 하여튼 그렇고 이제 연골 보시면 연골은 우리가 물렁뼈라 그러죠. 연골을 이제 물렁뼈라고 하는데 물렁뼈라고 하지 마시고 연골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관절에서 뼈 끝을 덮고 있는 그 뼈와 함께 뼈와 함께 몸을 지탱하는 이제 무름뼈, 물렁뼈라는 얘기입니다. 무름뼈를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또 나올 때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그 이제 명과 세 개의 명과 세 개의 축, 요거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25쪽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인체 운동면과 운동축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운동면. 운동면은 그림에서 그 225쪽 그림에서 보시면 세 개의 면이 있죠. 전우면, 좌우면, 수평면. 예.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다음에 축도 세 개가 있죠. 이 축에 의해서 면이 형성되는 겁니다. 좌우축, 전우축, 수직축 이렇게. 전후 좌우는 똑같은데 면은 수평면이고 축은 수직축이고 그거만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면은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 같은 것들은 이제 전후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죠. 달리기 같은 거 전후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고 뭐 우리가 스케이팅 같은 거나 뭐 어떤 회전 동작 할 때 이렇게 도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수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고.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평면이란 2차원 표면으로 정의되는 바 인체의 그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란 글자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그 평면을 1차면이라고 이제 한다는 얘기죠. 1차면에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평면. 무게중심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역학이라는 게 뭐 하여튼 뭐 내 출제자에 따라서 문제의 스타일이 완전 바뀝니다. 하여튼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세 개의 면은 무게중심을 통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게중심을 통과하진 않지만 1차면과 평행한 면을 2차면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1차면 3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3개의 1차면은 전우면, 뭐 시상면이라고도 하는데, 뭐 용어 한 개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우면, 좌우면, 수평면. 이렇게 3개의 면으로 분리된다. 다 무게중심을 통과한다.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가 기준입니다. 다.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의 무게중심을 이 3개의 면은 서로 직교한다. 그럼 그림에서 이 면들이 다 나와 있죠. 전우면, 전후의 면. 그 다음에 좌우면은 좌우면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수평면은 요 그림이 다 나와 있죠. 225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무게중심을 통과하는구나. 그런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 그림에서. 그래서 무게중심을 서로 직교하면서 통과하겠구나. 세 개를 다 이렇게 만나게 해보면, 무게중심을 통과하면서 직교한다. 이런 글자가 맞죠. 그죠? 결국, 이 세 개의 그 면들이 만나는 한 점이 무게중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전우면은 뭐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전우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 때문에 면이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을 물체나 이제 인체의 운동을 봤을 때 저게 어떤 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냐 이런 게 아니면 또 축을 찾을 수도 있고 면을 찾을 수도 있는데 면을 먼저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이게 축을 찾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축 때문에 면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럼 전우면은 뭐냐? 인체를 전후로 통과하는 그림하고 한번 보세요. 인체를 전후로 통과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224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이번에 전후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후, 상하, 뭐 내측, 외측 이런 것들이 224쪽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체를 전후로 통과하는 면이다. 전후면은. 전후면은 인체를 전후로 아까 뒤로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하다 보면은 인체를 좌측 반과 우측 반으로, 반반으로, 그죠? 좌측 반, 우측 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평면이 전후면이겠죠. 그죠? 다 맞는 얘기죠. 그죠? 특히 그 인체를 좌우로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전후면을 정중면이라고 한다. 네, 근데 뭐 정중면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에 있는 무게중심, 좌우면, 수평면, 전후면 전부 다 무게중심을 통과한다는 거. 그래서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그 세 개의 면이 있다는 거. 그런 거 무게중심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됐고, 그럼 이제 그 검은색 박스 보겠습니다. 전후면은 인체를 전후로, 앞뒤로 통과하는 면이잖아요. 그죠? 이건 선이 아니라 면입니다. 선이 있고 면이 있죠. 선은 축이고요. 면은 면이죠. 그죠? 면은 여기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축은 보시면 선으로 돼 있죠. 축은 그림에서 보시면 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축인데, 축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면과 함께 표현이 되는 것 뿐이고, 축은 선이고, 면은 면이죠. 그죠? 그래서 검은색 박스 보면은 전후면은 인체를 좌우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주는, 통과하는 면이니까 좌측반, 우측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누는 걸 뭐 정중면이라 한다. 우리 위에서 읽은 글자고. 그 전후면은 보시면 수직면이죠. 예. 수직면. 그래서 전후면과 좌우면은 수직면입니다. 그리고 수평면은 따로 있는 거고, 수평면이 하나 있고, 전후면, 좌우면이 있는데, 전후면, 좌우면은 생긴 모양이 수직이죠. 그죠? 수직면이고, 수평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전후면은 이렇게, 좌우면은 이렇게 돼 있고, 다 수직면이죠. 요게 수평이고, 요게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직면이다. 전후면은.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굴곡 신전. 뭐 인사하는 자세로 생각하면 되겠죠. 굴곡은 이렇게 구부리는 게 굴곡. 그죠? 피면 신전. 그러니까 아까 그 해부학적 자세가 기본적으로 신전 자세라 그랬죠. 그래서 굴곡하면은 이제 해부학적 자세로 돌아오면 신전, 더 피면 과신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굴곡 신전은 축은 좌우축이고 좌우축 중심으로 그 전후면 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굴곡 신전이죠. 과신전도 마찬가지고 신전보다 더 과하게 신전하면은 과신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전후면 상에서 일어난다. 그 전후면은 좌우축이고, 그 다음에 좌우면은 전후축이거든요. 그래서 면을 먼저 찾으시면 축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축을 찾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굴곡 신전은 전후면 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그럼 축은 좌우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전후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의 예는 달리기, 우리가 앞으로 달리기, 뒤로 달리기 이런 것들 다 전후면 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죠, 그죠? 허리 굽히기, 굴곡이죠, 이런 것들, 등 젖히기 같은 거, 신전 이런 거, 바벨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전후면 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지금 나와 있는 검은 박스에 있는 뭐 이런 예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 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축 때문에 운동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떤 축을 찾으라고 해도 면을 먼저 찾는 게 더 유리하다. 자, 그 니은에서 좌우면은 뭐냐? 좌우면은 아까는 전후로 통과하는 면이 전후면이라고 그랬죠. 이거 좌우면은 좌우로 통과하는, 그래서 인체를 앞측 반, 뒤쪽 반으로 나누는 면이 좌우면이죠. 그래서 그 인체의 측면을 통과해서 측면, 그죠? 측면을 통과해서 인체를 앞과 뒤로 반반으로 나누는 평면을 좌우면이라고 한다. 뭐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죠? 좌우면. 축은 전후축이 되는 거죠. 요 경우에는. 그래서 검은색 박스 보면은 이제 좌우면은 인체를 전후, 앞쪽 반, 뒤쪽 반 이렇게 전후로 나누는 이거 역시 수직면이죠. 전후면과 좌우면은 다 수직면입니다. 수평면은 따로 있고. 그래서 사지의 뭐 외전, 내전, 척추의 뭐 측면 굴곡이 이 면에서 일어난다. 그 좌우면상에서의 이제 일어나는 운동, 손짓고 옆돌기 같은 거, 옆돌기 같은 것들은 좌우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죠. 축은 전후축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뛰는 거. 앞으로 뛰는 거 말고 옆으로 뛰는 것은 다 전후면상에서의 움직임. 옆으로 굽히는 거. 옆으로 굽히는 거. 앞으로 굽히는 것은 우리가 전후면이지만 옆으로 굽히는 것은 좌우면이다. 그래서 면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수평면. 이거는 이제 그 수평면이 뭔지는 그 위에, 225쪽 위에 그림에 나와 있었죠. 나와 있죠. 그래서 인체를 위쪽 반과 아래쪽 반.
그 세 개의 면은 다 무게중심에서 만난다. 그래서 위쪽 반과 아래쪽 반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좌측 반, 우측 반, 앞쪽 반, 뒤쪽 반, 위쪽 반, 아래쪽 반, 뭐 이런 식으로 글자로 얘기하니까 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박스 보시면 수평면은 인체를 위쪽 반, 아래쪽 반 이렇게 상하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 그러니까 또 상하 이 용어가 224쪽 그 동그라미 2번에 이 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면을 수평면이라고 한다. 그 도는 거, 회전하는 거, 뭐 내측 회전이 됐든 뭐 좌우로 머리 돌기 같은 거 이런 회전 운동은 다 수평면이 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은 수직축이 되는 거고. 면이 먼저 나왔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운동축이 나오는데 면에 의해서 축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내용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운동축. 인체에는 세 개의 가상적인 축이 있다. 그래서 이들 각각은 세 개의 운동면과 직각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 어디 시간 나실 때 진짜 이 축이 면과 직각을 이루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그림상 맞춰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림으로 봐도 직각을 이루죠. 지금 225쪽 메뉴에 있는 그림, 오른쪽 그림 축 보면은 면과 다 직각을 이루죠, 그죠? 자, 그래서 세 개의 운동면 중에서 두 개의 면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한 개의 직선을 형성하는데 이거를 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면에 의해서 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축은 세 가지가 있다. 226쪽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좌우축, 전우축, 수직축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좌우축은 뭐냐? 좌우축은 전우면과 좌우축이죠. 좌우축은 제가 여기다 그릴 수 있습니다. 좌우축 이렇게. 전우축은 못 그립니다. 전우축은 뭐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못 그리죠. 좌우축. 그래서 좌우축은 전우면과 직교한다. 전우면은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면이니까 이게 전우면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우면이니까 직교하죠, 이렇게 직교하죠. 그래서 전우면과 직교해서 인체를 좌우로 통과하는 축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축이 이게 좌우축이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통과하는 축이 좌우축이다. 그래서 좌우면과 수평면이 공유하는 축. 그럼 선생님들이 진짜 좌우면과 수평면과 이 축이 같은 공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좌우면. 좌우면은 이거니까 공유하죠, 그죠? 근데 이거 수평면도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전우면 책에 있는 그림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 225쪽에 보시면 면이 다 나와 있죠, 그죠? 좌우면은 이거죠. 좌우면 이거고, 좌우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우면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좌우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전우면, 이렇게 얘기하면 좌우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225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좌우면, 좌우면을 이렇다고 보고 공유하죠, 그죠? 요 안에 이렇게 선이 있다, 이렇게 선이 있는 거니까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평면과 공유한다. 좌우면과 수평면과 공유한다. 그 수평면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그런다. 수평면과 책에 있는 그림하고 보시면 공유하죠, 그죠? 겹치죠. 공유한다는 게 겹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겹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 이제 좌우축을 좌우 수평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린 좌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전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우축도 진짜 좌우면과 직교하는지, 그 전우축은 이제 좌우면과 직교하고 인체를 전후로 통과하는 축이다. 전우축은 이제 이렇게, 이게 전우축이죠. 전우축, 좌우축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제가 칠판에. 그래서 전우면과 수평면과 공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서. 그래서 전우 수평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좌우축이 있고 전우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수직축. 이거는 수평면과 직교하고, 인체를 수직축은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수직축이니까. 수직축. 수평면과 직교하죠. 그리고 인체를 상하로 통과하는 축이죠. 그리고 전우면과 좌우면과 공유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박스에 있는 겁니다. 박스에서 인체의 그 운동면과 그에 일치되는 운동축. 그래서 전우면은 좌우축, 좌우면은 전우축, 수평면은 수직축. 이렇게. 그래서 수직축 인체 분절이 만약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수평면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축을 찾을 때 면을 찾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전우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좌우면을 형성하는 거고, 좌우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전우면을 형성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전우면은 좌우축, 좌우면은 전우축, 수평면은 수직축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표다. 그래서 앞으로 달리기에 면과 축을 쓰시오 이러면 앞으로 달리기 전후면이죠. 그리고 좌우축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양가로 3번 넘어갈게요. 인체의 관절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